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40번째,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글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명확하게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이나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티란에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맹자라는 책을 볼 때 그때 처음 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어르신으로 선생님으로 여기서는 번역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왜 어르신과 선생님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고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꽤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글자는 일단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늙은이 숫자입니다. 늙은이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 늙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획이고요. 네이버 사전에는 거듭신과 또 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절구 구자 비슷하게 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보통 9획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 획이 더 많아지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렇게 하면 10획이 되고 이렇게 쓰면 9획이 되는데 이거는 쓰기가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늙은이가 되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또 우자는 뭐 손이라고 본다면 손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늙은이 숫자를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불화로 보이고요. 아래쪽은 오른손이 그냥 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경문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서의 자전 중에는 가장 명확하게 생긴 오경문자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인이 사람인변이 있는 숫자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추전에서 보인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글자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집이나 동굴이 있고 불이 있고 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도 있는데 둘 다 통한다. 그러면 설문해자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굴, 물론 이렇게 생긴 건 이거는 재앙 할 때 제자이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또 거리가 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해자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뜻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글자는 설문해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설문해자에 없고 대신 아까 오경문자에서 본 이 글자가 대표 글자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늙은 것이다. 그리고 또 우자와 이 재앙 제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이건 물의 수해와 이건 화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이 재앙 제자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만 따랐고 여기는 음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궐이라는 글자가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 허신이 이 글자를 찾아봤을 때 더 이상 무리한 추론을 할 수 없고 자료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궐이라고 해서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내가 비워놓겠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유추해서 후대 사람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또 우자나 마디촌자나 원래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다 손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거는 주문, 그러니까 대서죠. 대전이죠. 에서는 마디촌자의 뜻을 따른다. 어쨌든 아래가 손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자, 네. 아까 있었던 사람이면 있었던 것은 네. 이 글자와 대략 사람 인자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소후절이니까 수다. 그리고 이런 글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건 아마도 대서본에서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 같은 글자는 맞는데 초기 글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원래 글자는 불화자와 그렇죠? 갓머리와 그 다음에 또 우자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늙은이 숫자 혹은 이 글자의 갑골문을 찾아봤습니다. 근문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갑골문을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것이 동굴처럼 보이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횃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손이고요. 동굴 안에 횃불을 들고 혹은 집안에서 어두운 곳에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오른손이었으면 왼손에 해당하겠네요. 역시 불을 들고 어느 어두컴컴한 곳을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손이고 이것은 동굴 속의 횃불이다 정도로 보시면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동굴이 어둡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렇죠? 어두컴컴한 곳에서 횃불을 들고 혹은 불을 켜고 무언가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둡다의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깜깜하진 않지만 횃불로 모든 그 한낮 대낮처럼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 늙은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조금 더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 또 우자를 손 숫자로 보면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손수로 보면 이 손수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계속 쇠약해진다, 점점 줄어든다의 뜻도 가질 수 있대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깊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점점 이 불길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자원풀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이 점점 그렇죠? 이 어두운 곳에서 꺼져가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진다, 늙은이다, 그렇죠. 나이가 든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뒤에 이 글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를 보시면 수척하다 할 때 그렇죠. 여일 수자도 여기가 들어갑니다. 이 병들어 기댈 역자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척하다 할 때 살이 없는 숫자가 됩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 역시 나이가 들면 아무리 살이 그렇죠? 뭐 40대, 50대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살이 많이 찌게 되면 특히 남자의 경우는 그 다음에 60대, 70대로 될수록 계속 살이 찌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고 대부분 수척해지고 그렇죠? 뭐 물론 피부도 건조해져서 말라가겠지만 몸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늙은이 수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글자가 옆에 제방변이 붙어 있는 찾을 숫자의 원형이 아닐까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원래의 뜻은요. 어쨌든 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늙은이 숫자에 갑골문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동자, 이체자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아까 사람 인이 있어서 이건 노인을 공경한다의 뜻이다 라고 된 자원풀이도 있었습니다. 동자 중에는 뭔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걸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글자가 사실은 본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글자도 있었죠. 그죠? 예. 그 소전하고 대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던 걸 말씀드렸어요. 손수 대신에 마디촌자가 들어있는 것. 역시 마디촌, 뭐 불화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는 저녁석이 있어서 오히려 뭐 더 어두움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이 글자 외 뭐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불꽃 염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늙은이 수인데 무언가 어두침침한 것들, 뭐 불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밝거나 뭔가 명쾌한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늙은이 숫자가 들어간 이걸 구성 요소로 하는 한자들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들어간 한자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수색할 때 찾을 숫자 보실까요? 이거야말로 동굴 속에서 무언가를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인데 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거는 두 손이든 한 손이든 열심히 찾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깜깜한 곳을 캄캄한 곳을 찾고 있는 찾을 숫자 있고요. 숨길 숫자도 보시면 무언가 어두운 곳에 숨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게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더 어두운 곳으로, 깊은 곳으로 뭐 숨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어 기댈 력자를 붙으면 이게 뭔가 깜빡깜빡 희미해져가는 쇠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인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성 중에 하나로 본다면 점점 그 살이 없어지고 있는, 그렇죠? 늙은이가 되는, 그렇죠? 뼈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가 뚱뚱하고 마르고 할 때 말라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병든 것 같다 해서 여의 숫자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늙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설문회자에서도 늙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자에 대해서. 형수 숫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형수님 같은 경우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누나도 되고 다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죠? 형님의 부인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 형수 수에 뭐 늙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어른 뭐 이렇게 해서 형수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자는 왜 들어간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배인데 조금 홀쭉한 배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깜깜한 곳을 가는 배일 수도 있고요. 자, 제일 재밌었던 건 사실은 이 여일수도 그랬지만 이 소경 숫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동굴 안에서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주 밝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깜빡깜빡 조금 더 줄어드는 불빛 이런 거 하니까 늙었다, 늙은이다, 몸이 허약하다 뭐 이런 거 됐지만 여기에 눈 목자가 아예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눈이 잘 보이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경을 나타내는 특급의 소경 숫자도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나머지는 다 형성자이기 때문에 늙은이 숫자와 같이 수수 이렇게 발음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늙은이 숫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자, 중국에서는 so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좀 붙어 있습니다. 이건 폰트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이완도 똑같습니다. 홍콩, 마카오도 so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so, 그다음에 오키나, 도시요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음은 음독은 so 하기 때문에 so, 수 비슷합니다. 근데 오키나라는 말이 그렇죠? 늙은이 옹자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늙은이란 뜻이다 라는 것이 가장 맨 첫 번째로 나오는 일본 사전의 훈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도시요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 늙은이의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유자죠. 이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늙은이 숫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에는 중국어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조수, 낚시질하는 늙은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다시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수, 세상 일에 어두운 늙은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죠. 멀 우자죠. 그 다음에 어수, 고기를 잡을 어자죠. 고기 잡는 노인, 어옹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초수, 이거는 그 나무죠. 그 뗄나무, 늙은 나무꾼, 나무꾼도 되고요. 초옹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었던 건 전기수라는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 아마도 조선시대 후기쯤에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무기 이런 말은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나 노인이나 그렇죠? 이건 속일 기자죠. 속이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판매하고 장사한다. 뭐 이런 상도덕을 지킨다는 뜻인데 이것도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5번째 단어인 전기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중국어 단어 하나 설명드리고 맹자 구절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수입니다. 이 전기수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 이거 돼 있고요. 조선 후기에 소설이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소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향유층, 즐기는 사람이 확대되어 그런 계층이 확대되어 소설은 점차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소설을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직업적인 낭독가가 등장하였다. 어떻게 보면 예능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책을 읽어주고 연기까지 하던 사람들을 보여요. 물론 전기라는 거는 중국에서 소설을 뜻하던 예전 말이었죠. 기이한 것을 전해주는 어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이지 뭐 위인 전기할 때 전해지는 이야기, 기록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전기수 이럴 때는 늙은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수삼의 추제집 기편에 보면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의 문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전기수, 기수는 동문 밖에 살았다. 언과 폐설, 그러니까 뭐 언과라고 하면 언문을 얘기하겠죠. 뭐 좀 보잘것없고 뭐 대충 지어진 그런 글과 폐설, 부스러기, 피죠, 피. 곡식의 나달 같은 이야기니까 예전에는 이 폐설, 소설 같은 거를 지금도 소설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찮게 봤던 거죠. 예전에는 이 문학으로 이렇게 편입되지 못하고 그래서 언과 폐설인 숙향전, 그렇죠?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과 같은 전기를 구송하였다. 입으로 막 암송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초 1일은 첫째 다리 밑에 앉았고 2일은 둘째 다리, 3일은 배옥에 앉고 이게 조선의 한양입니다. 4일은 교동 입구에 앉고 5일은 대사동 입구에 앉고 6일은 종루 앞에 앉는다. 종루라는 건 지금 종각쯤 되겠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가 7일째부터 그 길을 따라 내려온다. 다시 쭉 내려오나 봐요. 그 무대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려갔다가는 다시 올라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 달을 마친다. 이 사람은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밥벌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도 그러하고 재미있게 읽어주기 때문에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싼다. 전기수는 책을 읽다가 아주 기묘하여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러서는 문득 읽기를 멈춘다. 갑자기 읽다가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진다. 그렇죠. 쟁이, 전, 투지, 왈.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요전법. 이것이 곧 요전법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돈을 이렇게 부르는 방법.
자, 더 듣고 싶으시면 돈을 더 내세요라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죠. 요즘에 드라마, 요즘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전의 드라마도 그랬죠. 그죠? 한 화와 다른 화가 넘어가기 전에 상당히 그 긴박한 장면에서 딱 끊어버리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수라고 하면 이 전기 소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늙은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늙은이 숫자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맹자 양해항 상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맹자가 양해항을 만나서 왕이 말했다. 불원천리 이렇게 돼 있죠.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늙은이가 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안 어울리니까 선생님께서, 나이 많은 선생님께서 우대하는 거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주셨으니 이 또한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익이 주는 이익이 있어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좀 기분이 나빴는지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면서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요즘에 다 그렇게 이익을 얘기하지만 또한 저는 그냥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인의를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늙은이 숫자가 나오는데 늙은이라 보내는 선생님 이렇게 좀 공손하게 일컫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맹자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예시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동수무기. 그렇죠? 속일 기자죠.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조차도 속이지 않습니다. 중국어예요. 동서우치 이렇게 해서 상도의를 지키며 장사한다. 노인도 어린이도 상당히 속이기 좋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이들을 속이고 노인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물건을 억지로 강매시키고 팔고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청나라 때부터도 이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점의 선전 문구로 우리는 절대 상도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장사 안 합니다. 라는 뜻으로 동수무기라는 표현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소무기, 남녀노소 할 때 노소죠. 그래서 동수나 노소나 비슷하게 쓰인다. 여기서는 남녀 상관없이요. 그죠? 라오샤오우치라고도 얘기를 한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서 늙은이 수가 늙은이로 나온 거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수무기에 대한 어떤 예전에 간판을 중국에서 찾았는데 이게 바로 우슈팡이라는 종칭 중경 지역의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약회사인 것 같아요. 약방인데 약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얼자, 동서우치. 부얼자가 한 덩어리고요. 동수무기가 또 한 글자입니다. 불이가는 뭘까요? 이거는 가격이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얼마 받고 누구한테 얼마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가 그대로 받습니다라는 걸 부얼지아라고 얘기합니다. 부얼지아. 중국에서는 가끔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든 노인이든 속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전부터 써왔다. 그래서 거기에는 늙은이 숫자도 들어간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늙은이 숫자가 들어가는 것 조수, 우수, 어수, 초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기수라는 특이한 조선 후기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수무기라는 조금은 재미있는 중국어식 표현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한자 그래서 139번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그래서 금일 한자 140번째 시간에는 동굴에서 무언가 횃불을 들고 어둑한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단어에서 늙은이까지로 파생된 글자인 특이한 글자인 늙은이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이걸 구성 요소로 갖는 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40번째 늙은이 숫자에 대한
제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0번째 컨텐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